TV로는 새우깡 먹으며 서울가요제, 김한선, 전국 노래자랑 보고 극장에선 에마 부인 보던 시절. 서울가요제 레전드 무대 기억나? 흑백 TV 속에서 들려오던 맑고 단아한 목소리. 어느 꿈같은 봄날에 그 첫 소절만으로도 가슴이 두근거리던 그 순간 말이에요. 1977년 5월 28일 서울 정동 문화체육관 제1회 서울가요제가 막을 올렸습니다. 당시 혜은이는 아직 신인의 티를 벗지 못한 작은 체구의 여가수였죠. 하지만 그날 그녀는 당신만을 사랑해로 최우수 작품상과 인기상을 동시에 거머쥐며 무대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노래가 끝나고 앳된 얼굴로 뛰며 기뻐하던 혜은이, 그 옆에서 색소폰을 들고 감미로운 선율을 더하던 기록윤, 그 장면은 지금도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그리고 같은 무대, 진미령이 소녀와 가로등을 부를 때 작곡가였던 10대 소녀 장덕이 직접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던 모습. 그 순간 서울가요제는 단순한 경연이 아니라 새로운 세대와 음악이 태어나는 무대였다는 걸 모두가 느낄 수 있었죠. 다음해 1978년 서울가요제는 서울국제가요제로 바뀌었고 1979년에는 한국 가요사의 길이 남을 장면이 탄생합니다. 무대 위에 선 윤복희, 그녀가 부른 여러분이 그랑프리에 호명되던 순간 오빠 윤한기와 함께 감격에 겨워 눈물을 훔치던 모습은 당시 시청자들의 눈시울까지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은 단순한 수상곡이 아니라 세대를 아우르는 위로와 희망의 노래가 되었고 지금도 기념식과 무대에서 세대를 잇는 합창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혜은이의 환한 미소, 장덕의 지휘봉, 윤복희의 눈물. 서울가요제는 우리 세대의 청춘과 감성을 담아낸 하나의 영화 같은 무대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문제도 드러났어요. 대회가 커질수록 형평성 논란과 막대한 개최 비용이 발목을 잡았고 결국 1985년 대회가 보류된 뒤 1986년을 마지막으로 역사의 막을 내리고 말았죠. 화려했던 축제는 그렇게 끝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1988년 서울올림픽이 열리던 해 서울가요제의 이름은 다시 불을 밝혔습니다. 이번에는 경연이 아닌 각국의 유명 가수들을 초청해 그들의 히트곡을 선보이는 축제 형식으로 변신했죠. 당시 무대는 단순히 한국의 행사가 아니라 세계가 함께 즐기는 음악 축제였습니다. 미국 MBC, 일본 NHK를 통해 위성 중계까지 되면서 전 세계가 한국의 무대를 지켜봤던 순간, 그 장면은 당시를 기억하는 분들에겐 가슴 벅찬 추억으로 남아있을 겁니다. 시간이 흘렀지만 그때의 노래와 장면들은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울립니다. 여러분의 기억 속에도 아직 잊히지 않는 서울가요제 노래가 있나요? 댓글로 들려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극장 유리창이 깨질 정도로 몰렸다. 밤거리를 밝히던 극장 간판을 기억하시나요? 네온사인 불빛이 번쩍이고 사람들로 가득 찬 영화관 앞에서 표 한 장 손에 쥐려고 줄 서던 그 시절 말입니다. 오늘은 그때 그 시절 1980년대 한국 영화계를 뒤흔든 문제작 정인엽 감독의 에마 부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1982년에 개봉한 이 영화는 단순한 흥행작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한국 사회와 영화계의 흐름을 바꿔놓으며 지금까지도 회자되는 작품으로 남아있죠. 개봉 당시엔 영화관 앞에 사람이 몰려 유리창이 깨질 정도였다고 합니다. 관객 수만 해도 31만 명이 넘었으니 지금으로 치면 정말 대단한 기록이 아닐 수 없습니다. 1960년대는 눈물의 심파극, 1970년대는 호스티스물이 유행했다면 1980년대는 바로 이 영화를 시작으로 에로 영화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죠. 그만큼 에마 부인은 단순한 영화가 아니라 시대를 가르는 기점 같은 작품이었습니다. 영화 속 주인공 이에마는 겉으로는 유복해 보이는 가정의 아내였지만 남편은 일과 외도로 늘 아내를 외면했습니다. 결국 술자리 다툼 끝에 과실치사로 봉역하게 되고 에마는 홀로 남겨져 외로운 나날을 보냅니다. 그 과정에서 옛 연인 김문호와 다시 만나고 기차에서는 미술학도 동엽과 인연을 맺게 되죠. 하지만 김문호는 집착과 폭력적인 성향으로 에마를 힘들게 했고 동엽은 따뜻하고 순수하게 다가왔습니다. 욕망과 갈등 두 남자 사이에서 방황하던 에마는 결국 동엽이 아닌 교도소에서 출소한
남편을 선택하며 가정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제가 어릴 적 동네 선배에게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시절 그는 이 영화를 보기 위해 서울까지 밤차를 타고 갔다고 했습니다. 입장권 하나 사는 게 로또 당첨만큼 어려웠다며 새벽까지 줄을 섰던 군중을 잊지 못한다고 했죠. 지금처럼 클릭 한 번으로 영화를 볼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기에 그땐 영화 한 편이 곧 사회적 사건이자 인생의 추억이었습니다. 에마 부인은 단순히 자극적인 영화가 아니었습니다. 여성도 욕망을 가진 주체적 존재임을 드러낸 최초의 작품 중 하나로 평가받습니다. 이전까지 영화 속 여성상은 늘 수동적이고 희생적인 모습이었지만 이 작품에서의 에마는 욕망과 갈등 선택을 스스로 하는 인물로 그려졌습니다. 물론 결국 가정으로 돌아가는 결말 때문에 타협적이라는 비판도 있었지만 여성의 성적 욕망을 스크린 위로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해보게 됩니다. 부모님 세대 혹은 어른들 사이에서 이 영화 얘기가 오가면 어쩐지 얼굴이 붉어지던 순간들 말입니다. 그만큼 이 작품은 단순한 영화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새로운 대화를 만들어낸 영화였던 거죠. 이 영화가 만들어진 시대적 배경도 흥미롭습니다. 바로 정권의 3S 정책, 스포츠, 스크린, 섹스라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나온 영화였습니다. 국민들의 관심을 정치에서 멀어지게 하려 했다는 해석이 많습니다. 에마 부인은 그런 시대 속에서 탄생했고 아이러니하게도 검열의 틈새에서 성적 표현이 하나의 탈출구가 되었던 겁니다. 제작 비화도 빼놓을 수 없죠. 원래 제목은 에마 부인, 즉 말을 사랑하는 부인이었지만 검열 과정에서 애초의 의미로 바뀌었습니다. 또 안소영 배우가 나체로 말을 타는 장면은 믿기 어려울 만큼 위험하게 촬영되었습니다. 안전장치 하나 없이 찍다가 실제로 다치기도 했으니 그야말로 목숨 걸고 찍은 영화였던 셈이죠. 얼마 전 IPTV에서 우연히 이 영화를 다시 본 적이 있습니다. 솔직히 요즘 시선으로 보면 촌스럽게 느껴지는 부분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여성의 성적 욕망을 이야기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지금 다시 평가받을 가치가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에마 부인은 이후 무려 13편의 시리즈로 이어지며 한국형 프랜차이즈 영화의 시초가 되었고 백상예술대상 신인상과 황금촬영상 금상을 수상하며 영화적 성과도 거뒀습니다. 단순히 선정적인 영화가 아니라 당시 사회와 문화 그리고 여성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만든 작품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 하나? 2025년 현재 이 영화는 넷플릭스에서 에마라는 새로운 제목으로 다시 소개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복원이 아니라 픽션 코미디 드라마 형식으로 각색되어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공개된 것이죠. 개봉 당시엔 충격과 논란의 중심이었던 영화가 수십 년이 지난 지금에는 한국 근현대사를 담아낸 문화적 아이콘으로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살아 숨쉬는 작품이라는 걸 새삼 느낍니다. 혹시 이 영화를 직접 보셨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친구나 지인들에게서 전해 들은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아마 누군가에게는 금기의 상징이었을 테고 누군가에게는 젊은 날의 추억이었을 겁니다. 세월은 흘렀지만 어떤 기억들은 영화처럼 마음속에 남아 잊히지 않습니다. 에마 부인은 바로 그런 작품이 아닐까요? 시간이 흘러도 우리 가슴속 어딘가에 남아있는 따뜻한 추억처럼 말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기억 속 작은 불씨 하나를 다시 지펴드렸다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느끼신 추억이나 생각들을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표현해주세요. 일요일 12시 대한민국이 멈췄다. 전 구욱 노래자랑. 주말 낮 12시 TV 앞에 온 가족이 모이면 그 힘찬 외침이 들렸죠. 대한민국 전설의 국민 예능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1980년 첫 방송의 MC는 위킬이었습니다. 이후 이상용, 고강수, 최선규가 잠시 마이크를 잡으며 프로그램의 색을 다져갔어요. 그리고 1988년 송혜 선생님이 무대에 섰습니다. 그 뒤로 무려 34년 동안 전국 노래자랑을 이끌며 진정한 국민 예능으로 키워냈죠. 송혜 선생님의 진행이 특별했던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든 미리 도착해 목욕탕에 들르고 주민들과 담소를 나누며 분위기를 익히셨죠. 여기서 유명한 건 뭐예요?
요즘 어떤 일이 있어요? 하고 정겹게 물으며 정보를 모았고, 덕분에 녹화날 무대는 단순한 경연이 아니라 지역의 특색과 사연이 살아있는 축제가 되었답니다. 무대 뒤 따뜻한 장면들도 전해집니다. 전국 노래자랑 악단장 신재동은 어린이 출연자가 무대에 오를 때마다 잔돈을 준비해 용돈을 건넸어요. 아이들이 무대에 오르면 흐뭇하고 행복했어요 라고 회상했고, 얼마나 썼느냐는 질문엔 월세 정도는 날아간 것 같네요 라며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이런 작은 배려가 어린 참가자들에겐 큰 용기가 되었고 프로그램의 온기를 더해주었죠. 물론 송혜 선생님이 늘 무대에 계신 건 아니었습니다. 몸이 편찮으실 때는 임시 MC와 KBS 아나운서들이 대신 마이크를 잡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시청자들은 언제나 송혜의 전국 노래자랑을 기다렸고 돌아오시면 모두가 환호했죠. 전국 노래자랑 하면 실로폰 소리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불합격은 땡, 합격은 딩동댕동동. 단순하지만 그 순간의 긴장감은 전국적이었죠. 노래를 열심히 부르던 참가자가 마지막 음을 살짝 놓치면 무대 옆에서 짧고 냉정한 땡이 울립니다. 그러면 광장에서는 아 하는 탄식이 한꺼번에 터졌고요. 특히 아이들이나 어르신이 그 소리를 들으면 멋쩍은 표정과 아쉬운 미소가 번지곤 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매력은 단순했습니다. 화려한 가수가 아니라 우리 이웃이 주인공이었거든요. 할머니, 초등학생, 버스 기사님까지 누구나 무대에 설 수 있었고 점수보다 중요한 건 관객의 박수와 웃음이었죠. 그래서 언제나 마을 잔치 같은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가사를 까먹어 멈칫한 참가자, 방청석에서 갑자기 춤을 추는 어르신, 감정이 북받쳐 눈물을 보이던 순간까지 모두가 함께 웃고 울었죠. 그럴 때마다 송혜 선생님은 자상한 미소로 다독이며 무대를 따뜻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송혜 선생님은 단순한 MC가 아니라 세대를 잇는 달이었습니다. 어르신에겐 친구 같고 젊은이들에겐 따뜻한 할아버지 같았어요.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며 농촌과 어촌, 산골까지 사람들의 삶을 기록하셨고 2022년에는 세계 최장수 음악 경연 프로그램 진행자로 기네스북에 올랐습니다. 지금도 많은 분이 송혜 선생님을 그리워합니다. 익살스러운 농담, 진심 어린 격려 한마디가 자꾸 떠오르죠. 무대 위 모습은 더 이상 볼 수 없지만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함께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일요일 낮을 지켜주던 그 목소리와 웃음 쉽게 잊히지 않아요? 이후 2022년에는 김신영이 바통을 이어받아 젊은 감각으로 새 분위기를 시도했습니다. 오래가진 못했지만 신선한 변화였죠. 그리고 2024년에는 개그맨 남희석이 정식 MC로 합류했습니다. 방청객과 자연스럽게 호흡하고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를 성심껏 들어주며 일요일의 남자라는 별명을 얻고 있어요. 전국 노래자랑은 단순한 오락이 아닙니다. 내 노래가 TV에 나온다는 기쁨, 무대에 선 용기를 응원받는 감동, 모두가 함께 웃고 박수친 기억이 세대를 아우르는 추억이 되죠. 지금은 유튜브와 SNS가 대세지만 그 시절 온 국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유일한 무대가 바로 전국 노래자랑이었습니다. 연말마다 열리던 왕중왕전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한 해 지역 대회에서 사랑받은 참가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다시 무대를 꾸몄고 단순한 결선이 아니라 전국의 노래 고수들이 펼치는 축제이자 진짜 국민 오디션이었죠. 그 무대에서 깜짝 스타가 태어나기도 해서 시청자들은 올림픽 보듯 손에 땀을 쥐며 응원했습니다. 트로트 가수 이찬원도 전국 노래자랑 출신입니다. 초등학생 때부터 여러 번 참가해 트로트 신동으로 화제를 모았고 이후 미스터트롯을 통해 전국적인 스타가 되었죠. 송가인은 정말 좋았네로 최우수상을, 이명웅은 일소일소 일로일로로 최우수상을 받으며 가요계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정동원은 보릿고개로 우수상을, 박상철은 화려한 날은 각오로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대중 앞에 첫 발을 내디뎠죠. 이처럼 전국 노래자랑은 훗날 대한민국 가요계를 이끌 인재들이 처음 노래를 불렀던 진정한 스타 등용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남은 유명 일반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랑의 배터리를 부른 최아란,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을 부른 이정관, 쓰러집니다를 부른 공무원 가수 이나연, 천년의 사랑을 부른 사이버리아 PC방 직원 정재현, 그리고 심사위원 점수보다 더 큰 화제를 모으던 인기상도 기억납니다. 노래보다 춤과 재치 있는 입담으로 객석을 들썩이게 해 상을 받는 참가자도 있었고 화려한 무대 의상으로 웃음을 선사해 인기상을 거머쥔 분들도 있었어요.
그 상은 단순한 트로피가 아니라 오늘 무대의 진짜 주인공은 당신입니다 라는 응원의 메시지였습니다. 외국인 참가자들의 무대도 명장면이었습니다. 한국말이 서툴러도 진심을 다해 노래를 부르거나 한국 민요를 정성껏 준비해 온 모습에 큰 박수가 쏟아졌죠. 한국이 제2의 고향이에요 라며 눈시울을 붉히던 참가자도 있었고요. 그 장면만으로도 전국 노래자랑이 국내 예능을 넘어 한국 문화를 알리는 창구가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세월이 흘러도 마음속에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주말 낮 가족들과 함께 웃고 박수치던 그 순간들 하나쯤은 떠오르죠. 여러분은 어떤 전국 노래자랑의 순간을 기억하고 계신가요? 추억은 노래처럼 오래 남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여러분의 추억도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삐에로는 우릴 보고 웃지 김한선표 그루브. 빨간 모자를 눌러 쓴 난 항상 웃음 간직한 삐에로. 10대 데뷔해 한국 가요계에 보는 음악의 시대를 연 사람. 많은 분들이 김한선을 떠올리죠. 그리고 백만장 신화를 세운 전설이라는 말도 자연스럽게 따라오죠. 오늘은 댄싱킹 김한선의 시작과 잠시의 멈춤, 그리고 부활과 지금까지를 한 호흡으로 함께 걸어가 볼게요. 1969년 서울에서 5자매 중 셋째로 태어난 소녀였어요. 무대에 서고 싶은 마음이 아주 일찍부터 자랐죠. 그 재능을 가장 먼저 알아본 사람은 친이모이자 가요계 베테랑 매니저였던 한백희였어요. 10대 시절부터 정말 혹독한 훈련이 시작됐죠. 발레로 몸의 선을 만들고 기계체조로 중심을 잡고 다양한 댄스 트레이닝으로 리듬을 몸에 새겼어요. 화성학과 편곡도 배우면서 음악의 언어 자체를 익혔어요. 당시 인순이의 백업 댄서팀 리듬 터치로 무대를 밟았고 그 경험이 관객과 호흡하는 법을 몸으로 익히게 해줬어요. 언제 터뜨리고 언제 멈추고 어느 타이밍에 미소 지을지까지 실전에서 배웠죠. 그 시절의 시간이 훗날 무대 장악력이라는 말로 응축되었어요. 그리고 1986년 만 17, 산울림의 김창훈이 전곡을 만든 1집 오늘 밤으로 정광석과 같은 데뷔를 했어요. 타이틀곡 오늘 밤이 음악 방송을 휩쓸며 신인상을 안겼고 춤과 노래가 동시에 압도하는 새로운 솔로 퍼포머의 기준을 세웠죠. 카메라를 밀어붙이는 안무와 시선을 붙잡는 의상, 박자를 쪼개는 리듬 감각까지 대중은 이전에 보지 못한 유형의 여성 솔로를 발견했어요. 곧이어 이 집에서 리듬 속의 그 춤을 크게 히트하면서 김한선식 그루브가 본격적으로 각인됐어요. 춤추려고 만든 음악이 아니라 음악이 그녀의 몸을 자연스럽게 춤추게 만드는 느낌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무대가 끝난 뒤에도 귀와 몸이 여운으로 출렁였죠. 여기서 80년대를 함께 보낸 분들의 TV 속 추억도 떠올려 볼게요. 거실 브라운관 앞에 가족이 옹기종기 앉아 가요 톱10이 시작되면 저절로 손뼉을 치곤 했어요. 토요일은 즐거워해서 김한선이 등장하면 거실 공기가 달라졌던 기억 있으시죠? 전파가 약해 화면이 지직거리면 아버지가 안테나 방향을 살짝 돌려주시고 우리는 숨을 죽이며 오프닝 비트를 기다렸어요. 카세트 테이프로 녹음하려고 TV 앞에서 레코드 버튼을 누르고 모두가 조용히 하자고 속삭이던 장면도 생각나죠. 학교 장기자랑을 준비하던 친구들이 그녀의 안무를 맞추며 연습하던 체육관의 땀 냄새와 환호도 선명해요. 형광등 아래 반짝이 의상과 붉은 박자, 한 번에 화면을 꽉 채우던 카리스마가 아직도 눈에 아른거려요. 3집과 4집을 거치며 그녀는 댄스라는 장르의 외연을 넓혀갔어요. 밴드 사운드를 적극적으로 들이고 라이브에 최적화된 편곡을 시도하면서 솔로 가수의 단독 콘서트 완성도를 높였어요. 컨셉이 매번 달라져도 중심은 늘 같았어요. 노래와 춤 그 사이의 긴장을 가장 아름답게 유지하는 법이었죠. 그리고 1990년 정점에 도달해요. 5집 삐에로는 우릴 보고 웃지에서 나만의 것과 삐에로는 우릴 보고 웃지가 연달아 1위를 차지했어요. 그 앨범으로 단일 100만 장을 돌파하며 한국의 마돈나라는 수식어가 굳어졌어요. 파격 때문만이 아니라 완성된 퍼포먼스의 미학을 대중가요 무대에서 구현했다는 의미였어요. 무대 동선과 표정의 크기, 카메라 워킹과 조명 타이밍까지 계산된 퍼포먼스가 한국 가요계를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1996년 7집 이노센스로 돌아온 김한선은 재기의 신호를 보냈고 호흡은 한결 노련해졌고 몸짓은 덜어냈지만 시선은 더 강해졌어요. 2000년대에는 리메이크와 일렉트로니카 사운드를 접목해 스펙트럼을 확장했어요.
동시에 하와이에서 미술과 디지털 아트를 공부하며 무대를 구성하는 시각 자체를 깊게 다듬었죠. 퍼포머이자 크리에이터로서 자신의 언어를 확장한 시기였습니다. 음악과 미술 무대와 화면, 음향과 조명을 하나의 총체적 공연 예술로 스스로 조율할 수 있게 되었어요. 2020년대 김완선은 협업과 실험으로 요약되어 클럽씬에서 활동하는 프로듀서들과 작업하고 피처링으로 후배 아티스트 곡의 보컬로 참여해 새로운 질감을 더했어요. 싱글을 간헐적으로 발표하면서도 플랫폼이 바뀐 시대의 흐름을 읽었고 무대의 크기에 구애받지 않는 퍼포머의 본질을 갱신했어요. 그리고 2023년 춤추는 여성 아티스트들의 계보를 한 데 있는 프로젝트에 합류하며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엄정화 이효리보와 화사와 함께 전국을 돌며 같은 무대에 섰고 세대가 달라도 음악과 춤이 연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했어요. 우리가 바라던 무대라는 말이 정말 잘 어울렸죠. 여기에 멈추지 않았어요. 2025년 초에는 레드벨벳 슬기와 듀엣 싱글 럭키를 발표해 세대를 잇는 협업을 완성했어요. 80년대 디스코 무드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프로덕션이 김완선의 오리지널 색채를 유지하면서도 젊은 세대의 청각으로도 매력적으로 다가갔어요. 선배가 후배를 품고 후배가 선배의 길을 확장하는 방식이 한 곡 안에서 균형을 이룬 보기 드문 사례였어요. 이로써 김완선이라는 이름은 과거형이 아니라 지금도 씬을 움직이는 현재형 크리에이터임을 다시 한번 증명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김완선을 말할 때 떠올리는 이미지는 박제된 과거의 레전드가 아니에요. 새 싱글로 후배와 호흡하고 방송에서 재치를 나누고 공연장에서 관객과 함께 땀을 섞는 살아있는 아티스트예요. 그녀의 커리어는 한 줄짜리 직선이 아니라 여러 번의 굴곡과 회귀로 이루어진 나선형에 더 가까워요. 어린 시절 연습실에서 시작된 리듬은 지금도 계속 회전하며 새로운 원을 그리고 있어요. 그 원이 얼마나 더 커질지는 아무도 모르겠죠. 다만 확실한 건 다음 무대가 열릴 때 우리 어깨가 또 먼저 반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추억이든 오늘 처음 만난 설렘이든 김완선은 여전히 우리를 춤추게 하는 이름이에요. 오늘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갈매기도 중독된 국민과자? 손이 가요 손이 가? 새우깡에 손이 가요? 아이 손 어른 손 자꾸만 손이 가? 누구든지 즐겨요 농심 새우깡. 바닷가에서 갈매기들에게 새우깡을 던져주던 순간 배 위에선 새우깡을 머리 위로 들고 갈매기가 누구 새우깡을 먼저 먹나 시합도 했었죠. 혹은 친구들과 모여 앉아 봉지를 뜯으면 어느새 바닥이 보이던 그 짭짤한 맛. 새우깡. 모두의 손이 멈출 수 없었던 바로 그 과자입니다. 시간을 거슬러 1970년대 초. 그때만 해도 라면도 낯설었고 먹고 살기 팍팍 하던 시절이었죠. 농심은 밀가루만 4.5톤 트럭 80대 분량이 사용하고 튀김 온도가 맞지 않아 헤아릴 수도 없이 시제품을 태워가며 마침내 기름이 아니라 뜨겁게 달군 소금의 열로 튀겨내는 세상에 없던 새로운 방법. 파친 공법으로 새우깡을 만들어냅니다. 짭조름하면서도 고소한 손이 멈추지 않는 맛의 비밀이 바로 여기서 비롯된 겁니다. 새우깡이 변함없이 사랑받는 이유는 새우깡 특유의 고소한 맛에 있습니다. 새우의 맛과 향을 극대화하기 위해 새우깡 한 봉지에 생새우 4~5마리를 갈아 넣어 새우깡만의 독특한 향과 맛을 구현해냈습니다. 그래서인지 새우깡 제품에는 생새우로 만든이라는 말이 함께 적혀있죠. 그런데 이 과자의 이름 왜 새우깡일까요? 사실은 농심 회장의 어린 딸이 아리랑을 아리깡 아리깡 이렇게 부르던 데서 시작됐습니다. 깡밥 깡보리밥 같은 순박한 울림. 여기에 새우가 만나 새우깡이 된 거죠. 참 정겹지 않나요? 그래서인지 이후 감자깡, 고구마깡, 양파깡까지 깡이라는 이름은 국민과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건 시대마다 우리 곁을 찾아온 CF 모델들입니다. 1970년대엔 배우 김희갑, 국민 MC 송혜가 정겨운 이미지로 대중에게 다가왔고 1990년대엔 이재룡, 유호정 부부가 따뜻한 가족적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이어 2000년대엔 당대 최고의 아이돌 그룹 SES와 신화, 그리고 배우 소희연, 모델과 배우인 남주혁, 드라마 스타 이종석, 가수 비까지 세대를 대표하는 얼굴들이 등장해 손이 가요를 함께 외쳤습니다. 그래서 새우깡 광고는 언제나
시대의 추억과 함께 기억됩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밤늦게 공부하다가 봉지를 뜯는 순간 손이 멈추지 않아 책 대신 새우깡만 먹던 기억. 집에서 영화 볼 때 한 봉지 뜯으면 언제 다 먹었는지도 모르게 순식간에 사라진 기억. 돈 없어서 캔맥주 하나와 새우깡 한 봉지를 사서 편의점 앞 파라솔에서 먹었던 기억. 바닷가에선 갈매기들과 술자리에서는 소주와 맥주와 그리고 어린 시절 우리 손에는 항상 새우깡이 있었죠. 새우깡은 단순한 과자가 아니라 세대와 세대를 잇는 우리의 추억 그 자체였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새우깡은 여러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매운 새우깡, 쌀 새우깡, 트러플이 들어간 새우깡, 블랙 와사비 새우깡까지 심지어 코코아 새우깡, 오징어 먹물 새우깡, 깐풍 새우깡 같은 지금은 사라진 도전들도 있었죠. 어떤 건 실패하기도 했지만 그만큼 새우깡은 끊임없이 변화를 꿈꾸며 사람들에게 새로운 맛을 전해주려 했습니다. 흥미로운 건 새우깡이 처음엔 롯데 이름으로 나왔다는 사실. 라면 사업을 둘러싼 형제의 갈등 끝에 농심이라는 이름을 달고 새롭게 태어나게 됐습니다. 또한 삼양과의 치열한 상표 분쟁, 국산 새우와 수입 새우를 둘러싼 논란. 새우깡은 단순한 과자가 아니라 한국 식품 산업사의 굵직한 장면마다 함께한 주인공이었습니다. 1990년대 광고 기억하시죠? 손이 가요 손이 가 새우깡에 손이 가요? 이 노래는 지금도 들으면 절로 따라 부르게 됩니다. 질소과자 논란 속에서도 넉넉한 양은 여전히 가성비 값으로 사랑받았고 울적해서 노래방을 가면 노래방용 새우깡 봉지에서 한 바가지 퍼주던 기억. 새우깡은 우리 삶 속에 스며들어 특별하지 않지만 늘 곁에 있는 친구 같았습니다. 1971년 처음 세상에 나온 그날부터 지금까지 새우깡은 늘 우리의 곁에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맛, 그리고 세대를 이어주는 따뜻한 추억. 새우깡은 단순한 과자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함께 채워온 소중한 기억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K-팝 데몬 헌터스 같은 글로벌 K-컬처 콘텐츠 속에도 새우깡이 등장해 또 다른 세대의 추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도 새우깡 한 봉지가 생각나지 않으신가요?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새우깡 추억을 함께 나눠주세요.